네, 그러면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어, 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이 양이 우리한테 상당한 미스테리고 어, 이제 오늘은 그야말로 우주에 있는 물질의 가장 큰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연 법칙이 수정돼야 하는 건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암흑 물질을 어저께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 암흑 에너지도 간단히 정의를 하겠습니다. 암흑 물질은 인력인 물질이에요. 바리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repulsive force. 그래서 우주 어, 나이나 공간 팽창 역사 등 우주의 가속 팽창을 얘기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관측적 증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음의 압력을 가지고 청력을 내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은 공간 팽창이 가속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우리가 도입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보시면은 이 우변에 내가 상체 방정식을 이제 저렇게 정의를 하고 요 P에다가 저 식을 넣어서 W로 표현을 하면은 이 P 오브 로라고 하는 이 상태 방정식의 W 값이 여기 나타나게 되죠. 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A 더블 닷이 부호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W가 크면 이 A 더블 닷은 음수가 돼서 우주는 감속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현대 관측은 가속 팽창 A 더블 닷이 양수인 것 같단 말이죠. 그 얘기는 W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은 그런 값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된 겁니다. 어. 그러면은 관측적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얘기하겠어요. 어저께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관측적 증거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암흑 에너지도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너무나 많은 증거가 누적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첫째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표준 우주 모형이 예측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표준 모형이 예측하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한 100억 년밖에 안 되고 관측되고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천체들의 나이는 뭐 한 150억 년에서 200억 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제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좀 더 길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관측적인 측정 나이 측정치가 또 부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팩터 2의 오차를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파란 것이 과거의 표준 우주 모형입니다. 평탄한 그리고 물질 우세인 그런 우주예요. 그래서 이 나이를 보시면은 현재에서부터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주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팽창이 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세로축은 우주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애초에 두 점의 거리가 0이었다가 점점 멀어지다가 어떤 우주 모형은 점점 멀어지고 어떤 우주 모형은 최대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이제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이 무엇이고 그 양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공간 팽창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 우주의 공률이 평탄하고 물질이 어, 중력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딱 서로 비길 정도로 그 정도로 같다면은 이제 이런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의 표준 우주 모형이었어요. 이 우주 모형에서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우주 나이가 어, 그 가장 나이 많은 천체들의 나이를 측정한다든지 해서 이게 100억 년이 더 된다는 것이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또 이제 다른 관측에 의해서 또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세요. 이제 우주의 나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냥 우주가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우주의 물질이 좀 적어서 공률이 음수인 그런 우주인데 저런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온도 요동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물질이 적은데 나머지 물질을 진공 에너지로 채우면 그래서 우주 공간이 평탄해지면 그러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요동이 관측치와 맞게 되면서 우주의 나이도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주가 평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이가 100억 년보다 더 길어지려면은 우주에는 우주 상수와 같은 그런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간접적이지만 첫 번째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저께도 말이 나왔었지만은 초신성 1A형 초신성의 광도를 사용해서 광도 거리를 우리가 재서 우주 팽창 역사를 알아봤더니 우주가 최근에 팽창을 해온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주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다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여기 한 예가 있어요. 1A형 초신성. 초신성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A형, 1B형, C형, 또 타입 2, 또 타입 2에도 또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들을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이렇게 열약 그 폭발에 의한 슈퍼노바하고 중심부가 붕괴해서 생긴 슈퍼노바가 있는데 1A형을 보시면은 수소선이 없고 이 실리콘 선이 강한 그런 초신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저 맨 위가 이제 1A형인데 빨간 수소선이 없죠. 그리고 초록색 실리콘 선이 강하게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이제 분광적으로 고르고 뭐 분광적으로 고를 수 없으면은 광도 곡선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회형 초신성의 폭발 메커니즘을 얘기해 준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저께 나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서 구한 일회형 초신성들이 들의 광도 곡선을 보면은 이 광도 곡선 상에서 초신성이 가장 밝아질 때의 최대 밝기를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예, 굉장히 밝게 예, 보이네요. 일레 거의 초신성 수준으로. 그래서 거리 측정 오차가 7%면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지금 많이 해가지고 좀 더 개선이 되겠죠. 어쨌든 이 광도 곡선을 우리가 구하면은 그 초신성 또 그 초신성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의 절대 거리를 우리가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리 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주 팽창 역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예, 절대 등급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별이 터지면서 낸 총 그 광도를 우리가 광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본 겉보기 등급은 원래 광도가 밝을수록 밝겠지만 또 이 친구가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느냐에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먼 거리를 오느냐 하는 것은 이 초신성이 터진 이후로 내가 관측할 때까지 우주 공간 팽창이 어떤 양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우주 공간 팽창 역사에 따라서 내 겉보기 등급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하나를 이제 보여준 건데 우주가 등속 팽창할 때 우주에 있는 물질이 하나도 없으면은 어, 이 중력을 내는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하나 던지면은 걔는 그냥 등속으로 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주가 처음에 딱 팽창을 시작을 했는데 우주에 물질이 하나 없으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등속 팽창을 할 거예요. 그런 우주에서 초신성이 터졌을 때 내가 보게 되는 겉보기 등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약 우주가 이 아인슈타인 드시트 우주다. 그러니까 우주가 공간적으로 평탄하고 물질로 인계 밀도만큼 물질이 채워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등속 팽창하는 경우보다 좀 더 밝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초신성이 저기 터졌을 때 예, 이런 우주에서는 더 밝게 보여요. 반면에 어, 이것도 이제 평탄한 우주인데요. 기하학적으로는 평탄하지만 물질 밀도가 30% 정도 되고 오늘날 70% 정도가 암흑 에너지로 된 그런 우주에서 그러니까 좀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는 이 등속 팽창보다 조금 더 어둡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이 당시의 표준 우주 모형에 비해서 예를 들어 적색 이동 한뭐 0.6이나 0.8에서 이 우주하고 가속 팽창하는 우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0.5등급 정도 더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저 별의 원래 밝기를 알고 있는데 내가 본 겉보기 등급이 당시의 표준 우주론에 비해서 0.5등급이 어둡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0.5등급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주가 가속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을 수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여기 디스턴스 마듈러스 거리예요, 거리. 이 거리는 여기 뭐 다 상수들이고 여기 잘 보면 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겉보기 등급이 이제 더 어두워진다 하는 겁니다. 절대 등급은 알고 있고 내가 보는 겉보기 등급은 거리가 멀면 더 어둡다. 근데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루미너스 디스턴스라는 건데 이렇게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적분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에 들어가는 그 항을 보시면은 여기 물질 밀도 또 이제 우주가 평탄한 경우에 여기 암흑 에너지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주에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또 만약 암흑 에너지가 있다면 그 암흑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 팽창의 역사가 달라지고 그 공간 팽창에 따라서 그놈까지 거리가 달라지고 그 거리가 달라지면 내 겉보기 등급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해서 얻은 커브가 이 커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표준 우주 모형에 비해서 0.5등급 어둡더라. 데이터를 찍어 보면은 이제 여기에 쭉 걸리는 거죠. 여기. 실제로 측정된 초신성을 어, 적색 이동에 따라서 플러스를 해보니까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해야지만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가속 팽창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지금 상황은 여기서 내가 우주를 관측하고 있어요. 저 멀리 천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특정 천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 분포일 수도 있고 여하튼 내가 이 천체의 절대적인 크기나 아니면은 가로 크기하고 세로 그 시선 방향 크기의 비율이나 아니면은 이 천체의 부피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 천체가 레드시프트 적색이동 G에 있을 때 저 시선 방향의 크기가 허블 파라미터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쪽의 적색이동과 뒤쪽의 적색이동의 차이가 델타 G예요. 그렇죠? 그 델타 G는 R 패럴렐이 클수록 이제 크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계수는 1 over h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선 방향의 수직 방향의 크기는 각 크기가 클수록 크겠죠. 그래서 델타 세타 각 크기가 클수록 크고 L 이퀄 R 세타니까 거리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H나 DA라고 하는 것은 역시 프리드만 이퀘이션에서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우주에 있는 물질 성분에 따라서 공간 팽창 역사가 달라지고 그 공간 팽창 역사 때문에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 방향 길이와 시선 방향 수직 방향 길이가 공간 팽창에 다르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의존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 다르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모양이 알려져 있는 천체에 대해서 이 물질량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저기 있는 천체가 만약 내가 크기를 안다든지 그 크기 B 가로 시선 방향과 시선 방향 수직 방향 크기 B를 안다든지 부피를 안다든지 이제 그런 천체에 대해서 이제 요 값들을 아니까 거꾸로 얘네들을 컨스트레인 할 수 있고 얘네들 컨스트레인 하면서 요놈들을 컨스트레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예. 자 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코너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 네모를 보고 있습니다. 공변 공간에서 이렇게 파란 네모는 전부 다 정사각형의 꼭지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 저기 오메가 메터 물질이 전체의 26%고 그 다음에 공률이 0이고 우주 상수가 74%인 그런 우주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어떤 걸 잡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런 우주고 저런 우주에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정답은 0.26, 0.74인데 0.26이고 뭐 우주가 평탄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74%가 될 수밖에 없죠. W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은 내가 제대로 택했어요. 그런데 오메가 메터 물질량을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0.26이 아니라 0.1이라고 생각하고 이 파란 점들의 공변 좌표를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적색 이동이거든. 그래서 이 파란 점들이 나한테 적색 이동으로 관측이 됐어. 그러면 그 적색 이동을 가지고 잘못된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0.1이라고 오메가 메터가 잘못된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공변 좌표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오메가 메터가 0.1인 우주는 0.26인 우주보다 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주 공간 팽창이 실제보다 심하다고 지금 생각한 거야. 공간 팽창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된 점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적색 이동에 있던 놈의 공변 거리가 이 점으로 안 나오고 더 뒤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디퍼런셜하게 이루어져서 이 네모들이 늘어나거나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도를 너무 높게 잡아서 우주 공간 팽창이 실제보다 더 느리게 일어나게 내가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고 공간 팽창이 빨라지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 스트레치 팩터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거고요. 이제 컴프레션 팩터로 나타나는 것이 이건데 W를 바꿔도 또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 공간 팽창 역사를 내가 어, 이걸로 컨시더 할 수가 있죠. 만약 내가 정답을 고르지 않고 잘못된 우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서 적색 이동 값을 공변 좌표로 컨버전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천체는 항상 동그랗다 하고 알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우주 파라미터를 잘못 채택해서 공변 좌표를 계산하면은 이 동그라야 될 천체가 자꾸만 찌그러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파라미터를 잘못했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을 모든 레드시프트에서 이 천체 모양이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유지되는 그런 우주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값이 나왔느냐? 여기서 이 퍼플 값, 예, 요 방금 얘기한 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천체가 동그랗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그 천체는 천체가 아니라 이제 천체들의 그 분집. 방금 정병희 교수님이 이제 이점 상관함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특이 운동이 없으면은 중력은 거리 절대값에만 의존하지 방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등방으로 군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행성을 보면 다 공 모양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 잘 릴렉세이션 된 천체들은 다 이제 구형으로 가게 되죠. 로테이션이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모양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이 시선 방향 길이와 시선 방향 수직 길이의 그 레이쇼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가 메터 물질 밀도와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상태 방정식을 찾아보면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 그보다 위가 감속 팽창 우주예요. 내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아래는 가속 팽창 우주인데 감속 팽창 우주는 택도 없이 안 맞는 거죠. 내가 감속 팽창 우주를 선택을 하면은 천체들의 그 군집이 엄청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예, 막 컴프레션 돼요. 시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감속 팽창 우주에서는 도저히 관측된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 시그마 컨투어고 이게 투 시그마 컨투어예요. 그래서 이제 저건 뭐 여러 시그마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밀도가 한 0.3 정도, 그 다음에 W가 마이너스 1에서 약간 음수. 근데 뭐 오차를 감안하면은 마이너스 1에 컨시스턴트한 그런 거고. 요거 이제 벌써 몇 년 전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산 방법을 더 개선하고 또 데이터도 더 최근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게 조금 더 위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MB하고 라지키 스트럭처에서 측정한 값하고 안 맞는 안 맞는 위치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초신성으로 구한 컨스트레인이 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 이건 이제 플랭크 초기 결과인데요. 이게 만나는데도 역시 같은 위치에서 만나고 있죠. 컨스트레이트는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앞에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좀 다르고 이제 이게 뭐 굉장히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그
메리언의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은 방금 정동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빛의 분리 시기에 물질과 빛이 이제 분리를 할 때 물질 요동을 어, 물질 요동, 그러니까 배런에 있는 물질 요동하고 빛의 요동이 커플이 돼 있었죠. 그래서 빛의 요동을 보면은 그 커플돼서 오실레이션 하던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그때 이제 베리온이 어, 암흑 물질의 요동에 끌려서 이렇게 가지만, 그 바리온이 빛하고 같이 그 하고 있었던 그 요동의 흔적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암흑 물질과 바리온의 공간 요동, 공간적인 물질 요동에 조금 남게 돼요. 그 조금 남은 것이 이제 바로 이 물질 분포에 있는 이 BAO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이제 K의 함수로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좀 요동을 갖고 있고, 또 상관 함수에서도 이렇게 요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 적고 나면 여기서 픽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BAO 픽이죠. 저기 이제 보시면은 이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베리온이 많으면 진폭이 커지고 베리온이 적으면은 진폭이 작아져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오실레이션이 없이 부드러운 그런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가 이제 물질 분포에서도 이렇게 오늘날 남아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 요 그 파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적분하면 이제 여기서 요 콜레이션 펑션에서 요 위치가 BAO 픽의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디커플링 때 사운드 호라이즌의 규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나 또는 이 물질 요동의 요동 그 파워 스펙트럼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공간의 공률이나 또 발현의 총량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측정을 해보면은 우주는 평탄하고 물질의 양은 0.3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핵합성에 의해서 발현의 양은 전체 우주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량의 한 4,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오메가 메터는 0.3이야. 그럼 나머지는 암흑 물질이겠죠. 그리고 공간은 평탄해. 그러면 나머지 0.7은 그러면 그건 암흑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측적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여러 그 천체들이 지금 태어나 있죠. 그래서 초기 우주에는 물질 요동이 굉장히 작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밀도 지역으로 점점점 물질이 모여서 비선형적인 천체를 만들고 거기서 별과 은하가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천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성장하는 그 속도, 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천체 어떤 질량 이상의 천체의 개수, 이것은 두 가지에 의존해요. 하나는 초기 접근, 또 하나는 공간 팽창 역사. 그렇죠? 초기에 요동이 심하면은 당연히 오늘날 비선적인 천체가 많을 거고, 또 공간 팽창이 심하면은 천체가 붕괴해서 태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공간 팽창의 그 역사에 의해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수식적으로 적은 게 이제 이 식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하단, 내가 예를 들어서 10의 14승 솔라메스보다 더 무거운 천체의 개수가 어느 레드시프트에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카운트를 해. 그래서 단위 부피당 뭐 이런 질량을 가진 천체의 개수는 몇 개냐. 이 개수는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이 초기 조건, 그러니까 그 레드시프트의 그 질량을 가진 천체의 개수는 초기에 요동의 그 요동이 어떤 스케일에 어떤 양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에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고 레드시프트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레드시프트에 있는 그런 천체의 개수를 내가 오늘날 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거리에 또 의존하는데 이 거리는 바로 공간 팽창의 역사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 조건과 공간 팽창 역사에 의해서 이 비선형적인 천체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시간의 함수로 천체가 성장하는 그 성장 속도, 아까도 좀 나왔었는데 그로스 벡터라고 하는 그 그로스 벡터가 우주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 그로스 벡터는 결국 우주 팽창 역사에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은하단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런 비선형적인 아주 무거운 천체들의 개수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우주 공간 팽창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오메가 메터와 다크 에너지 이퀘션 스테이트가 이런 값 정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역시 가속 팽창 우주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한참 들어와 있고 또 다른 관측 방법으로 구한 이 파라미터 값하고 상당히 잘 모이고 있죠.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베론 오크시드 오실레이션은 이제 이런 위치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요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역시 BAO도 비슷한 위치의 파라미터를 우리한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가속 팽창 근거의 또 하나는 뭐 제가 말로만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여기 관측된 은하들의 분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슬로안 서베이에서 나온 은하들의 분포인데 여기 이제 각 은하들을 밝은 놈과 어두운 놈을 좀 이렇게 나눠서 찍은 색깔로 달리해서 찍은 거고 여기서 이런 필라멘트리한 스트럭처도 보고 그 안에 이제 있는 이제 이런 은하단이나 은하군들도 이렇게 보이죠. 이런 텍스처를 얻기 위해서는 우주에 그 공간 팽창이 가속 팽창이 있어야지만 이런 스트럭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요. 눈으로만 어저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었는데 눈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량을 가지고 이런 커넥티비티나 핑거 오브 갓이나 또는 넌리니어 천체들의 개수와 그 기하학적인 모양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인 지표화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관측하고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 우주가 평탄하면서도 저런 모양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우주에 가속 팽창이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스타디가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은 꽤 옛날에 그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은 그 가속 팽창을 뒷받침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들을 공간 팽창 역사가 다른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놨을 때 우주에 이런 암흑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비선형적인 천체의 내부 구조에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가 이렇게 생성될 때 그 매스 프로파일 같은 것이 이 천체가 생성될 때 되는 그 과정 중에 우주 공간 팽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공간 팽창 역사를 좀 컨스트레인 할 수 있지 않냐. 적어도 모델을 구별해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명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주 공간 팽창이 가속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져 왔다는 그런 관측적 근거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 어제 암흑 물질의 경우처럼 물론 정체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죠. 그렇지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는 우주 상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W가 마이너스인 것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측 데이터가 점점 더 커지고 계산이 정밀해지면서 마이너스 1에서 좀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딱 그 단계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 그 마이너스 1하고 통계적으로 부합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다. 즉 진공의 에너지 밀도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아직 부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이 틀렸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죠. 자연이 지금 서제스트하고 있는 것은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인 그런 물질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자연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걸 설명할 길이 지금 없을 뿐이지. 자, 그래서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면 밀도하고 팽창 계수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 여기 A에 무관하게 되죠. 로가. 그래서 밀도가 이제 우주 팽창에 무관하게 되는 그런 우주의 그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상수가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우주에 있는 여러 컴포넌트의 그 밀도 성분을 나눠서 봤을 때 이제 바로 이건데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상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공간에 대해서도 상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도 변하는 그런 음의 압력을 갖는 청력을 주는 그런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퀸테센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다이나미컬한 이제 어떤 스칼라 필드를 우리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칼라 필드의 밀도 에너지와 또 다크 에너지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위치의 함수이고 또 시간의 함수인 그런 다이나미컬한 그런 필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W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다. 그러면 이제 얘는 가속 팽창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드의 운동 에너지 프레셔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프레셔와 밀도를 구했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이건 뭐 다 일반적으로는 위치와 시간의 함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필드를 가정을 한 겁니다. 만약 W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은 요식을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은 이 지수가 플러스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은 우주 상수는 그냥 시간적으로 상수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게 0이 돼가지고 로가 상수였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면은 새롭게 생겨난 그 공간만큼 그 진공 에너지가 그대로 채워져서 항상 우주 상수는 상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W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니까 이게 양수가 돼서 공간 팽창이 생기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밀도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가속 팽창이 가속적으로 더 가속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 이제 안정된 천체뿐만 아니라 원자나 원자핵까지 파열려서 이제 소위 빅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한 건데
피 오브 로가 약간이나마 음수를 서제스트하고 있어요. 음수를.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주로 플랭크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뒤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플랭크 데이터 아까 그 물질 밀도 오메가 메터하고 닥 에너지 이퀴션 스테이트 W의 그 공간에서 알코 파친스키 테스트가 이렇게 이제 컨스트레인트 있죠. 근데 플랭크 CMB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교차하는 점이 이제 바로 이 점이 되겠어요. 근데 이 교차하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좀 위로 가면은 마이너스 1보다 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약간 음수가 나온 것은 이제 플랭크의 가로지르는 값이 나오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테스트를 다시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약간 플러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CMB를 무시한다면 그래서 여하튼 이런 그 약간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그런 케이스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제 암흑물질과 오늘 암흑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실은 같은 존재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아까 그 파라미터 공간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딱 경계로 그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인력을 주잖아요. 그렇죠? 걔는 암흑물질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래는 청력을 주니까 암흑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결국 상태방정식에 의해서 구별되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 어떤 우주 배경 물질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만약 그 상태 방정식이 좀 더 제너럴한 이런 형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앞에 P가 로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W인 그런 상태 방정식을 가진 그 가스는 퍼펙트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 가스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상호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없고 또 그 입자의 개수가 0인 입자의 크기가 0인 그런 경우의 가스예요. 퍼펙트 가스. 그런 경우에 이제 밀도하고 프레셔를 그렇게 정비례로 놔서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 안 그럴 수 있겠죠?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도 하고 또 크기도 좀 이펙티브하게 어떤 크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다른 형태로 이렇게 P하고 로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만약 여기 감마 베타가 다 0이면은 이제 그게 바로 퍼펙트 가스의 상태 방정식이 되겠죠. 감마 베타가 0인 경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모델입니다. 만약 여기서 요 감마가 로 3승분의 1 이런 경우를 이제 채플리진 가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솔루션을 구해 보면은 이런 그 A 의존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간 팽창이 많이 되면은 로가 어떤 상수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주 상수가 있는 것처럼 되고요. A가 작을 때 그때는 그 1 오버 A 3승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물질처럼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라면은 이게 암흑 물질을 주는 그래서 한 가지 가스인데 한 가지 물질인데 공간 팽창이 작았을 때는 암흑 물질처럼 행동을 하고 공간 팽창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우주 상수처럼 암흑 에너지처럼 행동하는 그런 물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상상은 자유여가지고 여러 모델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흥미로운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실제 우주가 이제 이루지 않을 거라는 증거는 현재 없으니까 모델이 부족하면 곤란하겠죠. 모델은 풍족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이표를 쫙 쳐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관측적 증거와 그다음에 그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암흑물질 얘기도 했고 오늘 암흑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교훈을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어저께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이 수성의 궤도 운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궤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행성을,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죠. 암흑 행성을 모델로 채택을 하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암흑 물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뉴턴의 중력 법칙이 잘못되고 돼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채택함으로써 암흑 물질 없이 이 수성의 운동을, 역학적인 운동을 설명해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닐까?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필요 없고 자연 법칙을 우리가 좀더 그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모든 관측적인 그런 근거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몇 가지. 근데 이제 크게 그 방향은 이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학을 수정할 거냐, 또 하나는 중력을 수정할 거냐. 이건데 역학을 수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천체한테 힘을 줬을 때 이 천체가 얻게 되는 가속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F 이퀄 ma죠. 그러니까 내가 준 힘에 정비례해서 얘 가속도가 생긴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관성 질량이에요. 뉴턴 역학의 이제 대전제 중에 하나죠. 그거 실험으로 이제 많이 증명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실험이 그 수행된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힘이 A에 정비례하게 정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속도가 이 관계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물질 분포가 있어요. 물질의 어떤 종류의 물질이 얼마만큼 어떻게 분포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나한테 주는 중력이 뭐냐? 그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그 중력에서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는 중력 상수다. 그게 이제 뉴턴에서 주어진 중력 힘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느냐 이걸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론을 수정하는 이제 두 가지 트랙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을 수정했어요. 왼쪽 첫 번째 역학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가속도가 아주 작을 때, 가속도가 클 때는 F 이퀄 ma가 맞아. 근데 아주 작을 때 혹시 F 이퀄 ma가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F를 m a가 아니라 a 곱하기 a의 함수를 하나 이제 채택을 하는데 이 함수는 a가 아주 클 때는 1이야. 그래서 그냥 F 이퀄 m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또 검증을 한 중력 뉴턴의 중력 이론은 이 경우라는 거죠. 어떤 특정 값보다 a가 훨씬 클 때 그때는 저 함수가 1이고 그래서 우리가 F 이퀄 ma를 우리가 얻어 가지고 있는데 a가 아주 작아지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종류의 함수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다. A에 비례한다. 요거 자체가. 그러면 F가 A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이거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점질량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천체 주위를 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받는 중력은 R 제곱분의 GMM. 내가 중력은 안 바꿨어요. 네? 거리와 질량이 주어졌을 때 그래비테이션 포스는 뉴토니안 포스로 그대로 뒀어. 뭘 바꿨냐면은 F가 가속도를 주는 관계식을 바꾼 거야. 지금 아주 멀리서 도니까 지금 가속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돼. 그래서 m 곱하기 a 제곱
오버 A 낫이 되겠죠. 근데 A라고 하는 거 가속도는 원운동을 할 때 R분의 V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A에다가 R분의 V제곱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R제곱이 캔슬되고 V제곱 V4승이 GMA 낫이라는 플랫 로테이션 커브를 얻게 되죠. 그렇지? V가 R에 무관해져.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로부터 내가 멀리 갔더니 이, 이 위치에서는 만약 이런 그 주어진 힘과 가속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된다면 나는 플랫 로테이션 커브를 얻게 되고 또 질량 또는 광도, 질량과 광대가 정비례한다면은 광도가 V4승에 비례해서 털리피쉬 릴레이션이 성립해. 그렇죠? 그래서 나사 누나의 털리피쉬 릴레이션과 플랫 로테이션 커브를 다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 개수들을 계산을 이제 밝은 나사 누나의 회전 곡선을 가지고 저걸 맞췄어. 그래서 여러 개를 맞춰봤더니 A 낫이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per 스퀘어 정도 되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연히도 이 값은 C 곱하기 H 낫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거 은하 갖고 계산한 거지만 이거 무슨 우주론적인 의미가 있는 값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심을 갖게 만들죠. 네. 왜 이 값이 거의 비슷한지는 몰라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A 낫이 이 정도 된다면은 그리고 저런 관계가 성립한다면은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그젬플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밝은 은하와 굉장히 어두운 나선 은하 두 가지 경우인데 이 은하의 별빛과 그다음에 뉴턴 역학을 가정하고 회전 곡선을 구해 보면은 중심에서부터 거리 함수로 회전 곡선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별빛을 가지고 하면 또는 그 은하에 있는 H항 가스 전파 관측에서부터 구한 H항 가스를 가지고 회전 곡선을 구하면은 회전 곡선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관측치는 이 점들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그런 수정된 뉴턴 역학을 가지고 프리 파라미터 하나, 그건 매스라이 레이쇼. 매스라이 레이쇼 하나, 뭐 A 낫은 그거 사용했어요. 10의 마이너스 8승. 그걸 사용을 하고 그건 고정을 시켰어요. 대신에 매스라이 레이쇼 이 은하에 대해서 매스라이 레이쇼 한 개를 딱 택해 가지고 로테이션 컵을 구하면은 정확하게 맞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밝은 은하에 대해서도 이 실선이 이제 바로 몬드로 계산한 로테이션 커브인데 너무 임프레시브하죠? 예. 하여튼 프리 파라미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하를 다 맞출 수 있는지 여기 지금 다른 은하 지금 여러 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측된 점들과 몬드를 가지고 여기 그 은하마다 매스라 레이션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프리 파라미터예요. 그걸 조절을 해야 이게 딱 맞게 되는데 하여튼 그 프리 파라미터 하나만 맞추면은 다 맞출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지금 여러 은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래서 적어도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은 잘 맞출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거는 지금 거의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역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중력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아까 그 식하고 똑같은데 아까는 요 항이 요쪽에 가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R 제곱분의 GMM 뉴턴 그래비티는 그대로 두고 요쪽을 바꿨어요. 근데 요것을 1로 보내면 F 이퀄 MA는 똑같은데 F가 달라졌지. 중력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중력이 이렇다고 하자 이거지. 그래서 거리가 R 떨어져 있고 질량이 M1, M2일 때 얘네들이 발생시키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역학을 바꾸거나 이쪽을 바꾸거나 또는 중력을 바꿨을 때
이렇게 털리프시 릴레이션과 플랫 로테이션 커브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포아슨 이퀘이션에다가 요 항을 더 집어넣었어요. 요게 이제 그 뉴토니안 포텐셜이죠. 요게. 근데 거기다가 만약 내가 그레디언트 파이 스퀘어 텀을 하나 더 집어넣은 그런 포아슨 이퀘이션, 중력을 바꾼 겁니다. 중력. 모디파이드 뉴토니안 그래비티예요. 중력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밀도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은하의 아웃스커트로 갔어 내가. 그래서 밀도가 이제 어, 실제로 없다고 생각해봐요. 거의. 지금 표준적인 픽처로는 거기에 암흑 물질이 잔뜩 있어서 밀도가 작지 않지만 이제 지금 이 픽처에서는 물질이 없어지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로는 지금 거의 0이에요. 은하 외곽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되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한 번 미분한 거에 제곱이 되는 함수는 로그 R이죠. 그렇지? 로그 R 두 번 미분하면은 R 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요 솔루션은 로그 R이 되고 포스는 1 오버 R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은하 멀리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제곱이니까 R분의 V 제곱이 R분의 K가 돼가지고 R이 캔슬돼서 플랫 로테이션 커브가 나온다. 중력을 이렇게 바꿔서 내가 플랫 로테이션 커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이제 이 실패 사례가 은하단에서 이제 나오죠. 은하단.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서는 이게 이제 VLT에서 찍은 아이밴드 이미지인데 요 배경에 있는 많은 작은 은하들의 일리프티스를 재가지고 그런 일리프티스를 만들 수 있는 요 은하단 위치에서의 물질 분포를 계산한 것이 요 컨투어고요. 그 다음에 찬드라에서 엑스레이 관측을 통해서 핫가스의 이제 매스 분포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요 쉐이드 된 것이 핫가스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 엑스레이로 이 중력 렌즈로 본 토탈 매스 분포, 그러니까 물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여기인데 바리온의 매스는 대부분 다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먼드의 관점에서는 암흑 물질이 없으면은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본 가장 많은 물질이 있는 지역은 바로 요 엑스레이 가스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드에서 앞에 그 플랫 로테이션 커브는 잘 설명을 했지만 요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기 한 가지 어, 트릭이 아니라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뒤에 있는 은하들의 일리프티스를 가지고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매스 분포를 구했다고 그랬죠. 그건 중력을 아인슈타인의 GR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인컨시스턴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렐러티비스틱 몬드를 사용해서 렌즈 매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이 스타디에서는 되지 않고 이 가장 많은 물질이 있는 이 위치는 몬드를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GR을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이 테스트가 셀프 인컨시스턴트한 그런 테스트이긴 합니다. 하여튼 현재로는 이제 실패 사례로 거론이 되는데 정확한 테스트는 이제 아니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더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내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아까 요게 뉴토니안 그래비티고요. 거기다가 요런 텀을 아까 집어넣어 가지고 플랫 로테이션 커브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암흑 물질을 필요 없게 만들었죠. 요 중력이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암흑 물질이 필요 없더라. 근데 암흑 에너지가 또 남았잖아요. 그럼 요걸 또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은 암흑 에너지도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중력을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현상을 동시에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물질이 아주 작을 때 그때 이 솔루션은 로그 R로 가고요. 이 솔루션은 R 스퀘어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에서는 이 항이 크니까 이 암흑 에너지 효과를 주고요. 그다음에 R이 굉장히 작을 때는 그러니까 코스모로지컬하게 작을 때는 암흑 물질의 이 항이 이제 다미넌트하니까 암흑 물질의 효과가 이제 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질로서의 암흑 물질 또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아도 중력을 이렇게 바꾸면 그걸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렐러티비스틱 몬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론은 그 베켄슈타인이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안 됐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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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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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력파가 사실 이제 이런 그 모디파이드 그래비티 이론들을 어, 검증하는 이제 강력한 이제 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연구를 할 거란 말이죠. 예. 이게 1983년에 처음에 몬드가 나왔나?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냥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그 프리프린트가 도서관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몬드야. 그래서 어, 이런 걸 지금 시대에 연구하는 사람도 있나 했는데 이렇게 수십 년 돼서 다시 이렇게 어, 돌아왔을 줄은 몰랐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구 인력이 많으면 이 이론도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나름대로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이제 그 이게 이제 렐러티비스틱 방금 얘기한 이제 요건데 요게 지금 렌즈 현상 설명하는데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 아마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계속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 사실 그 수정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다 알지 못하고 이제 F of R gravity는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GR에서 채택한 그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라그란지안을 이렇게 적분해서 이렇게 액션이 이게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요 리치 텐사, 리치 스칼라 R이라고 하는 값이 저기 이제 달러당 나오는데 저것도 이제 R을 선택을 한 거죠. 저게 어떤 다른 함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F of R gravit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필드 이퀘이션도 나오고 그 필드 이퀘이션 풀어서 모든 역학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요 R을 이제 R의 어떤 함수로 이제 둔 겁니다. 굉장히 그나마 초보적이고 간단한 수정을 한 거죠. 뭐 리치 스칼라가 아니라 뭐 다른 것까지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 요걸 가지고 이제 필드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보면은 어,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이 이런 F의 함수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은하나 우주 거대 구조의 모양, 은하들의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하고 이런 우주 모형에서 예측되고 있는 분포랑 정량적인 통계적인 비교를 하고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마침 정동 교수님이 딱 얘기를 해줬어요. 중력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이런 모델들을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앞으로 어, 이 모델들을 이제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 어? 예.
오늘 강연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제가 우주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안 부르고 표준 모형이라고 드디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표준 모형. 예. 표준 모형 하면은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예. 여기에서 차가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를 딱 볼 수가 있죠. 예. 표준 모형에서 시공간의 크기 또 기하학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고 물질에는 이제 어떤 물질이 주어졌고 그 물질의 초기 우주에서 요동이 발생을 했는데 그 요동이 어떻게 천체로 갔느냐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차가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등장을 한 거고 지금 요 주제만 해도 정말 노벨상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물론 조금이라도 진전을 본다면 그런 주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이 우주론의 다른 주제도 정말 그 풍성한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커리어를 이런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나요?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현대 우주론에서 이제 다크 에너지를 규명할 때 타이번 A 코스몰로지, CMB 코스몰로지 그리고 BAO를 통한 관측이 주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MB는 매우 하이 레시피트에서의 관측이라서 물질 우세 시기이고 다크 에너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그 로우 레시피트인데 CMB가 이제 주요한 관측 근거로 이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크 에너지를 가정하지 않고 그 CMB를 분석했을 때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두 질문은 한 가지 답으로 해결이 되겠네요. 방금 얘기한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분리되는 그 시기는 다크 에너지의 밀도가 다른 성분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우주 팽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기이긴 해요. 그런데 왜 암흑 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이 암흑 에너지를 얘기하느냐? 사실 이제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데이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정보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사실 내가 한 두어 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우주 배경 복사 관측에 따르면 우주 공간이 평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주가 평탄하다. 그거는 이 첫 번째 도플러 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플러 픽이 200 정도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한 것처럼 200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하늘을 내가 이렇게 천구를 봤을 때 1도 정도 규모의 굉장히 큰 정도의 그 뜨거운 점과 차가운 점 그런 그 온도 요동이 이제 관측이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도플러 픽입니다. 그 도플러 픽은 당시에 호라이즌 크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당시 호라이즌 크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호라이즌 크기가 나한테 몇 도나 되게 보일 거냐 하는 것은 우주의 공류라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호라이즌 크기 뭐 100메가파섹이라고 하면 150 메가파섹이라고 하면은 그 150 메가파섹이 나한테 몇 도의 각도로 보이느냐 그걸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얘기하면 어떤 L에서 보이느냐 그걸 측정하면은 이 공률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공률이 0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평탄하다. 자, 그러면 우주가 평탄해. 근데 물질의 총량을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도플러 픽의 그 높이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물질이 많으면은 이 오실레이션을 잘 못하거든.
그렇죠? 물질의 총량이 많으면 관성 때문에 오실레이션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이 많을수록 높이가 작게 되고 물질이 적으면 이제 크게 팽창을 하게 팽창 수축을 하니까 온도 요동이 커지게 되는데 이 높이를 가지고 오메가 메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한 0.3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평탄한데 물질은 0.3 이상 안 돼. 그럼 나머지 0.7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나머지를 오메가 메터가 아닌 다른 값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암흑 에너지에 대한 관측적인 우주 배경 복사에서부터 나온 관측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몬드가 의외로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네. 지금 하필 암흑 에너지가 도미넌트해지는 시기인 거를 오메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말을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오메가 메터가 지금 현재 3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 그 표준 모형에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렇죠? 오메가 메터는 시간의 함수로 우주가 팽창하면 지금 계속 떨어질 참이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대부분의 역사 동안에 1이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대부분 역사 동안에 거의 0이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요 시점에 우리가 지금 딱 태어나서 측정을 한 거거든. 왜 하필 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우주가 요 시점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표준 모형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퀸테센스가 사실은 퀸테센스를 제안하게 대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이기도 해요. 거기서는 그거 설명할 필요 없. 자연적으로 오메가 메터하고 그 퀸테센스의 오메가하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따라가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개가 항상 비슷한 오도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초기 우주에서 파인 튜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 모형에서는 우리를 하필 그 특별한 시점에 둬야 되는 파인 튜닝을 해야 되듯이 이제 퀸테센스에서는 초기 우주에 퀸테센스 에너지 덴시티를 그렇게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 뒤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파인 튜닝을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내추럴한 설명은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엔트로피 프린시플 말고는 현재 좋은 설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많은 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물리학계 또 천문학계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암흑 물질은 이제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포커스는 암흑 에너지로 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지금 측정하는 그런 일들을 전 세계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성질을 잘 측정해서 암흑 물질만큼이나 성질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정체, 암흑 에너지 과연 어떤 물질인지 그 정체를 알아내는 그런 노력도 이제 계속 또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의 한 부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